요즘 정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뉴스 보기도 겁나고요. 너무 급변해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아주 갈팡질팡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15 모니터 출연하셔서 매뉴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4회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공황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저러한 이론을 말씀하셨던 조던 김장섭 내일의부 저자님이시죠. 그리고 JD 부자연구소 소장님이고요. 다시 한번 모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JD 부자연구소 유튜버 조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기회 아주 유튜버로 전직을 하셨어요. 네, 8.15 모니터 때문에 시청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그 매뉴얼 투자가 무엇인지 알겠지만 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매뉴얼 투자법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법들을 마련해 놓는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는 평소에는 세계 1등주를 그냥 사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1등주 같은 경우는 한 23년간 보유를 그냥 했을 때, 매년 한 25%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 공황을 피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공황을 피할 수 있는 법이 하루에 마이너스 3%가 뜨면 일단은 공황이 아닌 경우는 전부 팔고, TLT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사서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세계 1등주, 그러니까 TLT를 팔고 세계 1등주를 사고 또 이제 세계 1등주를 갖고 가다가 만약에 공황이 이제 닥쳤다라는 거는 공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마이너스 3%가 4번 이상이 뜨면 저는 이제 매뉴얼 상으로 공황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다 팔고 TLT를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황 같은 경우 약간 특별하거든요. 그때는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TLT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 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팔고 TLT가 많이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다시 팔고 환율 투자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공황의 끝은 언제냐? 공황의 끝은 마이너스 3%가 2달 연속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면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안 떴을 때를 공황의 끝으로 보고 다음 달에 거래일, 2달 다음 달에 거래일, 첫 거래일을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그때 1등주 투자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뉴얼 투자법의 아주 근간입니다. 네, 일단 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좀 풀어서 조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매뉴얼 투자라는 거는 일단 내가 나스닥 세계 1등주, 시가총액 1등주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근데 이제 그것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걸 매도하고 그렇죠. TLT라는 미국 국채 ETF죠. 네, ETF죠. 네, ETF 1배수짜리. 네, 1배수짜리. 네. 그 ETF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이 파는 시점 그리고 다시 1등주를 사는 시점은 언젠가요? 사는 시점은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떠서 주식을 전부 팔고 그 다음에 종가에 TLT를 샀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는 4월 1일 날이 되는데 하루를 더해서 4월 2일 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러면 TLT를 그때 전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등주를 다시 사는 게 매뉴얼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날 그래 떴어요. 마이너스 3%가. 네.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이후로 말일까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가 다시 뜨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2일 날 이걸 매도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그렇죠.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5일쯤 돼가지고 또 한 번 마이너스 3%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카운트를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면 그러면 4월 15일에다가 플러스 1일을 더해서 4월 16일 날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이제 TLT를 다 팔고 그 다음에 1등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뉴얼 투자법인 네. 거죠. 근데 이제 공황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셨잖아요. 위기 순간 그 조건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3%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가 4회
이상 예. 예, 올랐을 경우 나왔을 경우 예. 이제 공황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4회라는 게 30일 이내인가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한 달 이내에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30일 이내는 아니고 뭐 29일 날, 30일 날 뜨고 1일 날, 2일 날 떴다 그래도 공황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떴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3번,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는 이 한 달 이내에 4번이 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연속으로 다음 달하고 연결해서 4회, 30일 이내에 되면 되는 건가요? 그냥 한 달 안에 4번이 뜨는 거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통계나 확률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일간 지수를 전부 그 통계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공황은 모두 그렇게 한 달 안에만 떴지, 그리고 연속으로 해서 뜬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황 정도 되면 마이너스 3%가 4번은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이고, 최소한 뭐 공황이 시작이 되면 한 6번, 7번도 뜹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숫자 갖고 이렇게 연연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예를 들어서 그 한 달 이내에 만약에 2번 일어났고 3월 달이 넘어가서 다음 달 1일 날 다시 발생이 됐다 해도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결이 되는, 전달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러한 매뉴얼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나스닥이 뭐 좀 지난달서부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3월 달에 들어서 지금 4회 이상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3%가 터졌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 조단 소장님은 그 공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상 공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대공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뭐 이렇게 아주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1987년도나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11년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그냥 공황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모든 특징은 마이너스 3%가 4번 떴을 때다. 그랬을 때 그냥 공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뉴얼상으로 이건 공황이고, 그리고 요번에는 뭐 코로나 공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제 공황 상태로 진입이 됐는데, 현재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황이 왜 떴냐면, 그 공황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런 감기, 이 바이러스가 이제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좀 대유행, 글로벌 팬데믹이 되면서 모든 이제 그 수입과 그 공급 이 두 측면이 이제 타격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이 동아시아 쪽은 공급 쪽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과 수요가 모두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수요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우리나라 1997년도 IMF 위기도 보면 동아시아에도 굉장히 크게 외환위기가 터졌는데도 미국에 있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진짜 블랙먼데이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12.23%라는 진짜 경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수요 쪽, 특히나 이제 미국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수요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가 줄었고, 석유 수요가 줄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있는데,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레포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1일짜리, 그러니까 채권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 그 레포 금리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짜리 금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1%라면 지금 이제 0%가 됐죠. 네. 그랬는데 그게 한 7%, 8%까지 올라가면서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그 석유 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그 참여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그 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가가 그 한 50불 정도가 되는 게 그 셰일가스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이 나는데, 얘는 지금 현재 한 26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면 레포 시장에서 이제 돈을 빌릴 수가 없고,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면 이 셰일가스 업체들도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그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리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업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나 관광 업체들, 이런 업체들까지도 도미노로 다 그 부도가 나게 생긴 거고, 그리고 그런 쪽에다 이제 돈을 빌려준 그 은행들이 있습니다. 중소은행들이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투자은행들, 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시티은행들까지도 전부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 2008년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짜 기록적으로 떨어진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제로금리도 했고 또 무슨 뭐 CP도 뭐 어제 발표했죠. 오늘 발표했죠. 뭐 CP도 매입을 한다. 뭐 별의별 대책을 막 끄집어 내놓는데 근데 시장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시장이 너무나 지금 필요 이상으로 좀 패닉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대책은 그러니까 이 감기가 빨리 나야 되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 자체가 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일이라도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바로 그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지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 금리만 엄청나게 풀어대는, 그래서 이제 돈만 엄청나게 많은 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런 거고, 현재 그 미국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좀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을 전부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막은 게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 솔직히 글로벌 팬데믹, 그리고서 이제 지역의 이제 아웃브레이크 상황은 이제 끝날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아예 이제 사람들도 못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2달 안에는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주식 시장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치료제가 나오건 아니면 전염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한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달 정도 지나면 전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가 지났을 때 진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식시장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공황 상태가 우리 소장님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이게 매뉴얼 상으로 이제 2달 이상의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그때는 이제 공황이 끝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이 정도로 이제 한 달에 한 5번 정도가 뜨면, 그러면 그랬을 때 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갔었거든요. 아, 최소한, 이 어려운 상황이. 6개월 정도는 갔고, 이제 길면은 이제 3년 반도 갔으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치료제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뭐 병이 좀 이렇게 수그러든다든지 이런 어떤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V자 반등이 일어날 걸로 좀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어렵게 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조건 V자 반등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나오고, 뭐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상황만 좋아지면, 이 정도 돈을 풀면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서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대책들도 저는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원래 이제 이 코로나가 유행이 되기 전부터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약간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은 사실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였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그러면 요것이 좀 지나면 미중 관계는 그 무역 분쟁은 좀 이렇게 수그러들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좀 갈등 구조로 갈까요? 저는 뭐 갈등 구조가 더 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 GT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통신회사가 있거든요. 화웨이하고 비슷한. 근데 그런 기업들 지금 제재하는 법안들이 지금 속속 올라오고 있고요. 아, 지금도요? 그래서 화웨이나 아니면은 GT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기술을 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진 기술을 갖고 만든 제품은 화웨이나 아니면 GT 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들 먼저 살겠다, 우리나라 먼저 살자, 뭐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유럽이든 뭐든 뭐 다 각자 도생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체 세계 경제는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안 좋아지죠. 예, 예. 이게 모든 통로가 막히면서 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GDP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이제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 미스키 모멘트가 이제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부채가 더 이상 부채를 빌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채를 더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생산성도 향상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자유무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유무역에서 보유무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뭐 혼자 보호무역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한데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렵잖아요. 한국도 예. 되게. 한국이 이제 제일 어렵죠. 예. 예. 근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큼 급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런 오히려 상황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GDP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지 이제 달러를 얻어오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옛날에 1980년도에 많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미국한테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미국에 원조를 해주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달러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뭘 할 수 있냐면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좋은 편, 자기 편일 때는 달러를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편은 달러를 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진 거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유가를 굉장히 저유가로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플라자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게,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니네들 쿼터제로 해라. 아니면 슈퍼 301조로 해서 130% 관세 때리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대 수출하던 건 한 100만 대까지 줄여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랬어도 일본 경제가 잘 나가고 하니까 저금리를 유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식으로 이제 갔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전 세계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자원이 없는 아주 더 힘든 그 과정이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황이라는 현재 이제 상태잖아요. 확정이 된 상태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매뉴얼대로 하면 예. 첫 번째 이제 마이너스 3%가 났을 때 이제 TLT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매수한 TLT를 파는 시점, 그리고 팔아가지고 다시 1등 주식을 사는 시점은 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TLT는 평소에는 이제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먹냐면 TLT를 샀을 때 수익이 잘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TLT를 바로 사면 이게 공황 상황이 아니면 한 달 안에 거의 끝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안에 끝났고, 심지어 이제 2018년도 10월 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 3%가 거의 한 7번 정도가 떴는데 TLT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지지 않고 한 10%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공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15%에서 20% 정도가 올라갑니다. TLT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황 초반에만 TLT를 써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칼럼이나 아니면 카페나 유튜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TLT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 날 뭘 했냐면 양적 완화하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꼭대기를 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TLT는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떨어지는 게 거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하고 제로금리까지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떨어지는데, 그럼 왜 떨어지냐라는 거죠.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왜 떨어지냐면 양적 완화 때문에 저는 이제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왜 하냐면 사람들이 일단은 뭘 하냐면, 그러니까 공황이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이런 채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식은 전부 그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주식은 전부 팔고, 그 다음에 채권은 그 미국의 뭐 안전한 자산이니까 채권 쪽을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벌어지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뭐냐면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뭐 3개월짜리보다 뭐 더 많이 쳐줘야 정상인데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현상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000원짜리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10%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0원이죠. 1,000원인데 평소에는 이제 10년 동안 1,000원을 주기로 한 거죠. 그랬었는데 10,000원짜리를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11,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1,000원이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0%가 아니라 9%가 된 거죠. 9%가 되고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떨어졌죠. 더 많이 사다 보면 2만 원이 되고 이게 수익률이 5%, 4%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3개월물은 그 미국의 연준에서 정해진 거니까 그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10년물이나 20년물이 더 많이 그 3개월물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꾸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일어난 다음에 1년 후에는 리세션이 왔다. 굉장히 공황처럼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패닉에 몰리고 그러면서 더 국채를 많이 사는. 그래서 이제 TLT 같은 경우 그렇게 패닉에 몰리면서 평소에는 뭐 1%, 2%이 정도밖에 안 올랐던 애들이 공황이 오게 되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0%가 올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장중이긴 하지만 2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양적 완화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시장에 있는 그 채권들을 사고 팔면서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뭘 사냐면 얘네들이 단기채만 사는 거죠. 단기채를 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이 안 되고 이렇게 커브 자체가 다 그 벌어지게, 그 일드 커브가 다 벌어지게 그렇게 만드는데 10년물이나 20년물, 특히나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많이 팔겠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개월물과 10년물, 20년물의 가격 그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준이 하는 일은 10년물, 20년물들을 갖다가 내다 파는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양적 완화를 했을 때 TLT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15일 날 그 2008년도 12월 15일 날 급전직하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TLT가 그 데드캣 바운스처럼 쭉 빠지다 다시 조금 올랐다 다시 쭉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미 한 15%에서 20% 정도 벌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돈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벌면 이 사람들은 다 던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익 실현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초반에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책에다가는 공황이 올 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황에 대한 말들을 많이 써놨는데 그냥 TLT를 사서 그 한 달 이제 있어라라고 이제 그 얘기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다 지키는 거죠. 예. 그리고 뒤늦게 주식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날들이 12% 이렇게 떨어지는 날들이 있으니까 그때 반사적으로 TLT를 많이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AS로 그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TLT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뭐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제 다음 달 달까지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그 연준의 어떤 그런 대응책들에 의해서 이게 자꾸 변동이 생기니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가 돼서 TLT를 매수한 분들은 이걸 언제 파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진작에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좀 많이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아직 못 팔았어요. 그럼 지금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 파는 게 그나마 좋은가요? 데드캣 바운스 일어났을 때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 빠졌을 때 주식이 12% 빠졌을 때 그때 TLT가 6% 이상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던지고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수순을 이제 가는 게 제일 좋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예. 다시 한번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는 상황이 오면 예. 그래서 TLT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 매도를 해버려라.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일단은 그 다음에는 그럼 매도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럼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를 투자는 아무것도 지금 하지 말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제 그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1%도 난 손해를 안 보겠다. 불안하고 막 이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저는 이제 2달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서도 마이너스 3%가 안 떴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공항은 한 번도 2달이 지나서 마이너스 3%가 안 떴을 때 끝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정도 기다리면 그때는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 2달 안에 마이너스 3%가 반드시 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고 그 모든 상황이 지나가면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변형된 방법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환율과 아니면 뭐 말뚝박기라고 하는데 그 저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점에 왜 들어가야 되냐면 2011년도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매뉴얼대로 했을 때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코로나 위기가 뭐 치료법이라든가 대응법이 발견이 되면 V자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신용등급 위기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3%가 끝나는 구간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한 2% 정도 비싸게 사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싸게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만약에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1250원 구간에서 지금 연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1250원 구간 이후에는 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1250원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현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들을 계속 하루에 1조씩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판 지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1600 정도가 이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니고 채권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250원에서 1600원하고 1250원에서 1400원 이 구간을 한 4번 정도 왕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달러를 보유하라고 하는 게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는 1150원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방은 한 5% 정도밖에 없고요. 상방은 1600원까지 본다면 상방은 30% 이상이 이제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화보다는 이제 달러가 저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를 환전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1250원 구간까지는 달러를 환전해도 괜찮다.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저는 이제 꼭 권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1250원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채권까지 갖고 있던 거를 채권이 손해가 나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1250원 구간이 뚫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까지 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통화 스와프 이런 얘기가 요즘 바짝 나오고 어저께도 달러 인덱스가 거의 99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달러 가치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엔화나 아니면 유로에 비해서 1.5%에서 1.7% 정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국 원화만 0.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원화가 그렇게 초강세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때가 1240원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통화 스와프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뭐 은행한테 이제 빌려주면서 그걸 갖고 방어를 해라라는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환차익을 얻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법도 있습니다. 예, 주식을 투자하는 법은 저는 이제 말뚝박기라고 하는데요. 말뚝박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스닥의 전고점이 9,817.18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30% 구간, 50% 구간, 70% 구간을 정했는데요. 그걸 왜 정했냐면 나스닥이 공항이 왔을 때 최소한 30%는 떨어졌더라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한 번의 확률 정도로 30% 구간까지 떨어졌고요. 50% 구간도 한 번,
그 다음에 70% 구간까지도 이제 한 번 정도가 있었고요. 30% 구간이 두 번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나면 나는 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로 어느 정도 한 80%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30% 구간에서 한 10% 정도는, 자산의 1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6,872인데요. 어저께 그걸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고, 이제 다시 이제 한 6% 정도가 올라갔는데, 오늘 이제 선물이 좀 떨어지는 걸 봐서는 또 30%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872 정도 됐을 때, 지금의 이제 현재 1,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인데, 이 두 가지를 한 5%씩, 한 10% 정도는, 자산의 10% 정도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야, 그거 30%에 들어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서는 50%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 1% 정도 갖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한 1% 이상, 한 3% 정도, 이 정도는 빠져도 상관없다. 너무 소심하신데 1% 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지금 뭐 30%지만 개별 주식은 50%, 70% 마이너스는 안 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원금이 1억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그 30%에 내가 10%를 들어갔는데 50%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냐?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29%, 그래서 285만 700원, 아니 7,000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에 있어서 손해는 10%에 대해서 0.29% 정도밖에 안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50%까지 빠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손해는 별로 없으면서 나는 50% 구간까지 어느 정도 나는 낚시질을 한 거고, 올라갔을 때의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50%까지 빠졌을 때 또 어떻게 하냐? 그때 또 10%를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이제 70%에 이제, 그러니까 30% 빠졌을 때 들어온 애들이 있겠죠? 들어온 애들하고, 그 다음에 50%는 이제 0이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두 번이 들어갔는데 70%까지 다시 빠진 거예요. 다시 빠지게 되면 기존에 30%에 들어갔던 애는 0.57% 정도 손해가 나고요. 그래서 57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50%에서 70%까지 빠지면 또 20%가 빠진 거니까 0.29% 돼서 285만 원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8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도 안 됩니다. 그게 70%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0%는 환율 갖고 해칭을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럼 70%보다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그때 저는 환율을 다 팔고, 저는 이때 이제 몰빵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70% 이하까지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더 돈 버는 기회가 생긴다. 부자가 되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탠다드 방식은 TLT를 이제 한 달 보유하고 이제 팔고 이제 1등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나스닥에 반등이 나왔을 때 TLT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실현한 상황에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를 들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나마 달러를 투자하지 않은 분은 오히려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낫고, 그렇죠. 1250원 미만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죠. 두 가지. 하나는 환율, 하나는 이제 말뚝박기. 환율과 말뚝박기, 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새롭게 투자를 이제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방식은 두 달을 기다리는 거죠. 두 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달이라는 시점이, 자, 이제 오늘 3월 달에 발행이 됐어요. 공항이 됐어요. 그럼 3월 30일 끝나고 4월, 5월 해서 6월 2일 날, 1일 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3%가 만약에 내일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역시 어차피 두 달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4월 달에 한번 발생을 했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5월, 6월 하고 7월 첫 거래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에 3월 달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3%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 이제 의미 없고, 새로운 달 4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역시 한 달을 더 늦춰서 그렇죠. 어쨌건 마지막 마이너스 3%가 일어난 달로부터 두 달 후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 매수를 할 때 예. 어떻게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그 한 번에 다 이렇게 매수를 하세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세요?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꼭 분할 매수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매수합니다. 예. 분할 매수를 하면 네. 그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그 방법도 참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10%씩 열흘에 나눠서 할 거냐, 뭐 30%씩 세 번에 나눠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소장님이 생각하는 아주 적합한 분할 매수는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분할 매수는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오르는 날 10%씩 들어가라. 예. 그렇게 떨어지는 얘기해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오르는 날만 들어가라. 그럼 안심하면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매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장이 시작할 때가 있고 장 중이 있고 장 마감 직전이 있잖아요.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보세요? 저는 항상 장 마감. 마감 직전. 그러니까 마감에 자꾸만 들어가라는 이유는 일단은 호재가 떴으니까 올라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올라서 투자를 하면 그 이제 호재가 그 장 마감쯤 되면 좀 많이 꺾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막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장 막판쯤 되면 살 사람들은 다 샀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장 마감에는 좀 싸게 살 기회가 생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장 마감에 얘기를 하고 떨어질 때도 장 마감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는 그 미수라고 해가지고 돈 빌렸다가 마진콜 들어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장막판에 굉장히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50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끝나는 시간이 이제 5시거든요, 새벽. 그러면 한 4시 50분 정도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분 정도에 일어나서.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고요. 자, 이 매뉴얼을 좀 늦게 알았어요. 방송을 늦게 봤거나 아니면은 망설이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 주식이 됐든 국내 주식이 됐든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하고 다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들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사고 파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예, 만약에 팔았는데 V자 반등을 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잘못 조언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안 팔았는데 더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이제 잘못 조언을 하게 된 거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그 본인이 판단하는 걸로 이제 저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은 항상 그 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3%가 떨어지는 그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그런 방식으로만 해라. 그렇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측하거나 뭐 어떤 기대감을 갖거나 이래가지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TLT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매뉴얼대로 해서 TLT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장이 오르면 이제 매도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좀 계속 빠져.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권이 들어왔어. 그래도 장중에 이렇게 좀 오르는 상황이 나오면 그냥 바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많이 오르는 날을 기다리고 계속 참고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손절의 어떤 그 데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어떤 주식이건 뭐건 간에 일단 그 산 가격에서 10% 정도 빠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 TLT가 앞으로는 그 오르기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방송 보고 댓글에 달린 것 중에 보면은 왜 이렇게 자꾸 하락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연준의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는 차익 실현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TLT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려가는 게 뭐 지금까지의 이제 패턴이었기 이제까지는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참 묘해가지고 2달을 기다리면 되는데, 뭐 연속해가지고 뭔가 시장에 좋은 뉴스와 함께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거 막 헷갈리잖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도 매뉴얼대로 꼭 참고 2달을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렇게. 아니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처럼 한 80% 정도는 환율에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뭐 그렇게 30%나 5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말뚝을 박아 놓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그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게 한 봉우리가 한 5개 정도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를 때 사고 이제 떨어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반이 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아마도 자기 재산이 거의 날아가지 않을까. 근데 매뉴얼대로 했으면 거의 오히려 굉장히 많이 버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험은 한 20% 정도만 그것도 이제 더 이상 그 30%하고 50% 들어갔으면 그때 더 불타기도 안 하고 물타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딱 10% 그다음에 10%만 딱 지켜서 들어가고 더 이제 흥분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냥 뭐 욕심에 10%만 들어가야 되는데 네. 20%, 30% 막 넣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예, 비율은. 예. 그 우리 매뉴얼대로는 예, 예.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뭐 급등락이만 반복되는 아주 복잡한 변동성이 엄청난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한 사람, 지켜보는 사람도 야, 이거 정말 막 이 가슴이 뛰는데 막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잠 못 자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불안하고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그리고 낙폭이 큰 장세에서 어떻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좀 뭐랄까 투자자의 어떤 올바른 투자 마음가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좀 오래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투자의 마음가짐이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불안하고요. 예. 주식이 없으면 이제 편안하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법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예, 저도 그 2018년도에 그 한 20% 정도가 이제 빠졌을 때 매뉴얼 없이 그때 이제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주 큰 돈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항을 전부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항 매뉴얼이나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나오게 된 건데 그렇게 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예 이제 한 가지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제일 좋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주식이 없으면 마음은 편할 테니까. 그래서 그 버티기를 하면 아주 우량한 기업들은 나중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시간만 걸리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꾹 참고 기다리고 주식창을 안 보는 게 제일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언젠가는 다시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정말 우량주. 근데 우린 다 우량주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어차피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그냥 꾹 참고 버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치 투자의 어떤 정석대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하도 이렇게 세상이 좀 불안스러운 세상이라 오늘 좀 갑자기 우리 조던 그 김장섭 그 내일의 부 저자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긴급하게 그 AS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